근거이론에도 보면 그 문화기술지 분석 스프레들리도 그러는데 거기 속성 분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속성 분석이 이제 그 속성과 그 속성의 차원, 그러니까 속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예를 들면 속성이 편리성이라는 게 있다. 뭐 편리성을 뭐 상중하 기준으로 봤을 때 뭐 편리성이 상에 속한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코딩할 때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 왜 잘리지? 뭐 교실에 13명의 학생들이 자신들의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뭐 여기서 이제 교실 밀집도라는 그런 속성을 찾았다. 그러면 13명밖에 없으니까 뭐 밀집도는 1. 뭐 학생의 성실도, A의 성실도, 교실 정숙도, 교실 청결도, 이런 식으로 속성의 개념을 붙이고 이 속성의 정도를 이제 수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숫자라든지 상중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코딩할 수 있단 말이죠. 잠깐만, 저기서 13명의 학생이 교실의 밀집도를 1이라고 했다는 거는 어떤 기준으로 분석해서 13명이 작다고 생각하고 1을 한 건가요? 아니면 그 이제 연구자가 그 기준을 세우는 거죠. 개인이요? 예. 그러니까 이 분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연구자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거는 제시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를 한다. 어느 정도 설명해. 그러니까 보면 이게 또 질적 연구 하시는 분들이 제일 이제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연구자의 주관성을 굉장히 막 정가의 보도처럼 사용한다고 해야 되나? 질적 연구는 연구자의 주관성이 중요한데 왜 여기에 대해서 태클을 받느냐? 연구자의 주관성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 연구자 주관성의 타당성은 인정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뭐 그런 기술에 있어서도 뭐 이건 분석하고 관련된 건 아니지만 제 어떤 이제 논문 심사가 하나 들어왔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나라는 용어를 이제 주로 사용하고 있죠. 보통 이제 질적 연구 중에서는 연구자라는 표현보다 이제 나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논문들도 있거든요. 물론 사용해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왜 여기서 나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나의 자전적 연구다. 그러면 이 연구는 나의 자전적 연구이기 때문에 이 연구자에서는 연구자를 뭐 1인칭 시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연구자를 나라고 표현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왜 여기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지, 내가 왜 여기서 이것을 사용하는지 나의 주관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1번과 관련해서 왜 밀집도가 1을 줬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 타당 이제 보통 교사니까 이건 제가 이제 예로 했는 건데, 보통 학급 규모가 보통 30명 넘어가면 굉장히 과밀학급이고요. 보통 뭐 거기 한 10명 내외 뭐 한 15명 안쪽 이 정도 되면은 좀 뭐 좋은 거고, 한 20명 정도 되면 뭐 좀 이게 뭐 제 경험에서 나온 거죠. 또 교육부 자료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아니 각 학급별로 학생 수들이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뭐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죠. 그거를 기준으로 예. 제시하고 13명이니까 예. 뭐 적다 예. 이렇게. 그렇죠. 예. 저는 왜 그렇게 생각을 예. 했냐면 학교마다 또 교실에 예.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예. 예를 들어 30평에 있는 예. 크기에 학생이 13명이 예. 있는 거, 예. 10평의 사이즈에 13명이 있는 거에 예.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 10평일 경우에는 과밀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30평일 경우에는 널널한데도 그거를 단지 학생 수만 보고서는 밀집도가 1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게 어떻게 잡느냐, 그게 좀 궁금해서. 예, 연구자가 나름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걸 부여하는 거죠. 실제로 예를 들면 뭐 가격이 싸냐 비싸냐 이런 것도 보면은 솔직히 기준을 어느 정도 연구자가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도를 매기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저번 주에 제가 뭐 이동수단의 이제 이용 비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요트 같은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비싼 가격일 수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 왜
요새 뭐 인터넷에 유머로 나오듯이 뭐 손님 그거 비싼 거예요 하니까 뭐 손님이 너한테나 그렇겠지 하면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자가 나름의 기준을 마련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의 기준이 어느 정도 객관성이 좀 보장돼야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객관성이라는 규모는 예. 초중고 교실의 규모는 예. 건설을 할 때 한 교실당 정해져 있는 예. 뭐 평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을 할 때. 예. 근데 그렇다고 하면 그 뭐 이렇게 학교마다 학급에 따른 뭐 학생 수들은 평균적으로 나올 거니까 그런 수치를 제시를 하면 저 13명이 적다 많다를 뭔가 이렇게 타당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일단 요 부분은 조금 지엽적인 부분이니까 그냥 제가 퉁치고 넘어간다면 그게 상황이 어떤 대상이고 어떤 맥락이냐에 따라서 그것도 다 달라지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자기 기준의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객관성이 좀 있어야 되죠. 예, 그러니까 누가 야 이제 지도 교수님이 와가지고 야 13명이면 많다 아이가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 제가 뭐 교육부 통계 자료를 보니까 뭐 지금 1인당 그 학급당 학생 수가 요즘에 학급당 학생 수가 한 저도 잘 기억이 안 나. 20명 정도 된다고 하면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정도 된다 하더라. 하면 그 이상이면 과밀로 보고 그 이하면 1로 보고 뭐 그 언저리면 2로 봤다. 뭐 이렇게 타당한 그걸 제시하면은 그 심사위원들이 뭐 오케이 하면은 오케이 되는 거고 심사위원들이 안 돼. 이렇게 하면 고쳐야죠. 거기 뭐 이제 곧 논문을 쓰실 거니까 뭐 미리 말씀드리자면 논문을 쓰시는 동안에는 자기의 주관은 버려야 됩니다. 교수님이 있어요. 나는 교수님의 볼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교수님이 이건 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면 예 해야 됩니다. 쓰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왜 논문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굉장히 처음에는 내가 쓰다가 이제 논문이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내 논문이 아니고 교수님의 논문이 되어가는 거죠. 자, 예, 솔직히 제 박사 논문도 굉장히 사연이 많은 논문이지만 제가 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동시적 코딩은 그거에 뭔가 하면 하나의 그 자료 안에도 두 가지, 세 가지 코드를 계속 부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뭔가 하면 예를 들면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엄마 아빠가 싸웠다. 그러면은 그 안에는 뭐 가정폭력이라는 개념을 코드를 부여할 수도 있고 뭐 학생이 느끼는 불안감 뭐 이런 식으로 개념을 붙일 수도 있고 뭐 또 뭐죠? 뭐 폭력성 뭐 이런 식으로 개념을 붙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자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념을 붙일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부여된 개념은 또 따르게 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싸웠다라는 이런 자료에 개념은 이제 두 개 부여하는 거예요. 하나는 가정 불화, 하나는 뭐 가정 폭력. 이 두 개를 붙였다면 이 개념은 저쪽 범주에 집어넣고 이 개념은 다른 범주에 집어넣고 이렇게 각각 사용해도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아버지가 뭐 술에 늦게 들고 나는 우리 가족 모두 긴장을 해야 했다. 뭐 여기서 뭐 가정 불화, 아버지 음주. 여기도 뭐 폭력적인 아버지, 뭐 가정 폭력.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자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념을 부여하고 이렇게 개념이 부여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 개념들을 어떻게 그냥 이제 막 사용할 수 있단 말이죠. 꼭 이 자료에 있는 개념이니까 이 두 개는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구조적 코딩은 연구 문제나 주제를 나타내는 개념적인 구조를 사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연구 문제가 부지나 지도에 대한 거다. 그러면 코드들은 뭡니까? 그 연구 문제에 관련된 거, 뭐 부지나 지도의 어려움, 부지나 지도의 실패 원인처럼 연구 문제하고 관련된 용어를 써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선생님들이 이제 여기 안전공학 쪽이니까 뭐 연구 주제가 뭐 화재
예방 방안의 문제점이다. 그러면 화재 예방이 필요한 이유, 화재 예방에 대한 의식,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처럼 하나의 연구 문제를 가지고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코드를 부여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근데 영어로 하면은 스트럭처럴 코딩입니다. 구조적 코딩인데 이거는 선생님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헷갈리실까봐 얘기 들으면 스트럭처럴 코딩이란 말이 학자에 따라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돼요. 어떤 학자들은 그냥 말 그대로 거기 자료에 대한 개요를 표현하는 코드들을 스트럭처럴 코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제 연구 문제 중심으로 이루어진 코드들을 스트럭처럴 코드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왜 스트럭처럴 코딩이라고 하는지는 내용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왜 스트럭처럴 코딩이라고 할까? 보통 연구 문제 이런 식으로 왜 코드가 부여되기 쉬운 거는 어떤 거겠습니까? 주로 인터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가이드의 구조 자체가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있죠. 예를 들면 화재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화재 예방을 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요인은 어떤 게 있습니까? 화재 예방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인터뷰 가이드가 이렇게 대부분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조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통 코드 부여도 대충 그걸 따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화재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하에는 화재 예방의 필요성이라는 그 코드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아무래도 종합되겠죠. 깨지네요. 기술적 코딩은 짧은 문장이 아니고 짧은 단어나 짧은 구, 예를 들면 학생을 지도할 때 어떤 어려움을 겪나요? 폭력성, 무기력함 이런 것처럼 짧은 문장으로 해가지고 짧은 구나 단어나 구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코드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은가 하면은 나중에 코딩 결과를 보면은 코드의 일관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폭력성이라는 이 단어를 조금만 길게 늘어뜨리면, 예를 들면 폭력성의 원인, 폭력성의 결과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코드가 거기 다양화됨에 따라서 코드가 정말 다양하게 나오겠죠. 그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폭력성 하나의 짧은 문장으로 해보면 나중에 이 자료를 병합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겠죠. 폭력성이라는 코드 안에 해당하는 자료가 쭉 다 나올 테니까요. 다양성은 좀 사라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걸 왜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너무 이제 다양성이 사라지지 않느냐. 그렇다고 좀 다양성을 늘리다 보니까 한 문장에 코드 하나씩 나오더라.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 다양성을 좀 해야 되냐. 그거는 아마 연구자가 분석을 하다 보면, 실제로 선생님이 만약에 분석을 해보시면 그런 질문이 안 나올 거예요. 연구자가 분석을 하다 보면 알아요. 이 개념은 내가 찾으는 여기 포함될 수 있는 개념이고, 이 개념은 구별돼야 되는 개념이다. 이게 연구자가 직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비보 코딩은 생체 코딩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코드 자체를 연구자가 했던 말을 통해서 부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생활기록부는 어떻게 보면 회초리 같은 것인 것 같아요. 왜 선생님이 요즘 학생들을 지도하는 수단이 거의 없잖아요. 주주주 해놓으면 여기 이때 연구자가 사용했던 단어가 회초리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을 지도하는 회초리, 이런 식으로 코드를 부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좋은 게 뭔가 하면 생생한 현장감 있는 그런 코드들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보통 왜 코드가
코드를 부여할 때 연구자가 만들어낸 코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연구 참여자가 하는 그 용어, 사용하는 그 용어 자체를 코드로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연구자가 사용하는 그 코드, 연구 참여자가 사용하는 그 언어 자체가 그 현상을 굉장히 직관적으로 보여주는데 효과적인 그런 언어인 경우가 많죠. 거기 하나 예를 들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특히 선생님들이 이제 분석을 하실 때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 연구 참여자가 사용하는 언어 있지 않습니까? 사용하는 용어 그런 것에 굉장히 집중해 가지고 분석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때 학원에 대해서 연구할 때 학생들이 이제 학원을 다니지 않고 이제 공부하는 것을 그냥 혼자 공부하는 거를 독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독학이라는 것은 원래라고 하면은 진짜 아무 도움도 받지 않고 그냥 혼자 공부하는 게 독학이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 뭐 학교도 다 다니고 있었는데 실제로 독학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한테는 학원을 다니지 않는 것 자체가 독학이라고 불릴 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이제 드러낼 수 있죠. 독학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뭐 스님들도 뭐 현장에 계시다면 왜 현장의 그런 참여자들이 사용하는 언어 같은 것들 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교사 같은 경우에는 뭐 폭풍 진도를 나간다 하면서 보통 이제 학기 말이 다 돼가면 이제 뭐 좀 그렇기도 한데 뭐 국어의 날, 사회의 날, 과학 실험의 날을 정해놓고 그 하루 동안 폭풍 진도를 나가는 거죠. 과정적 코딩은 뭐뭐 하기, 프로세스 코딩이라고 하는데 ing형으로 해가지고 뭐뭐 하기 또 해가지고 코드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어떤 과정 자체를 개념화하기가 쉽겠죠. 예를 들면 수업 과정을 바라본다. 그러면 뭐 선생님이 하는 활동을 활동 지정하기, 시간 제한하기, 활동하기, 활동 관리하기, 그 밑에 블라블라블라 뭐뭐 하기 식으로 코드를 부여하면은 이러한 동명사 중심의 코드를 통해서 어떤 프로세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드러내기가 쉽겠죠. 자, 시간이 없다 보니까 조금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감정 코딩은 말 그대로 연구 참여자가 직접적으로 드러내거나 혹은 연구자가 추론할 수 있는 감정적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 뭐 불만, 화가 난, 분노, 치근함 뭐 이런 식으로 감정과 관련된 단어들을 통해서 코드를 부여하는 것. 예를 들면 뭐 좀 감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세월호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좀 이런 감정적 측면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그런 현상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감정적 코딩을 통해서 얼마 전에 거기 뭐 제가 얼마 전 아니다 재작년이구나. 그때 이제 논문을 하나 검색해 보니까 이제 세월호에 희생당한 그런 학생들의 부모님의 경험에 대해서 이제 뭐 연구를 했던데 거기 보면 인터뷰 속에서 이제 그 학생들의 부모들이 겪고 있는 그런 감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코딩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가치관, 태도, 신념 이 세 개의 범주를 정해. 가치 코딩이라는 것은 가치관, 태도, 신념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코드를 부여하는 것. 예를 들면 학원에서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려줘요. 이건 뭡니까? 신념 같은 부분이죠. 학생들이 그렇게 믿고 있고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가치,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꿈은 노력할 가치가 있다. 일단 공부를 잘해야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생기잖아요. 믿음. 반면 학교에 있는 애들을 보면 좀 뭐랄까 꿈이 불투명하다. 뭐 학교 친구들에 대한 태도처럼 이런 측면에서 이제 코드를 부여하는 것. 대립 코딩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병렬해가지고 코드를 부여하는 겁니다. 갈등하고 있는 코드. 예를 들면
뭐 나이 스승인 선생님은 기준이 발표되었을 때 그것을 보면서 쓰레기각본이라고 말하며 무시했다. 여기서 이제 대립되고 있는 것은 교사와 이 쓰레기 같은 기준이 되겠죠. 기준. 그리고 뭐 가능과 불가능 이렇게 서로 갈등하고 있는 양 대립을 이제 보여가지고 이제 코드를 부여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뭐 사회학 쪽에서 뭐 어떤 현상 내에 그 존재하고 있는 갈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유용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거기 제가 지금 학교는 저기 집은 대구인데 그 학교는 그 밀양에 있거든요. 밀양에 있는데 거기 밀양에 거기 몇 년 전에 거기 송전탑 혹시 그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 자기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고 싶어 하는데 뭐 갈등 코딩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써도 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뭐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어떤 갈등 갈등으로 대표되는 현상 안에 있는 갈등을 드러내고자 할 때, 드라마적 코딩은 말 그대로 이제 선생님들 희곡 아시죠? 희곡 보시면 이제 인물을 중심으로 그 인물의 목적, 장애물, 전략, 태도, 감정, 그리고 말하지 않는 생각이나 인생관 이런 식으로 구분해 가지고 이제 코드를 부여하는 겁니다. 뭐 어티튜드 힘들다, 목적 기선제압, 감정 걱정된다, 전략 엄격하게, 갈등 반항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적 코딩은 이거는 앞에 거는 뭐 한 줄 한 줄 이렇게 코딩했다면 한 단락이나 아니면 글 전체를 하나의 그걸로 코드를 부여해 버리는 거죠. 이거 전체에 대해서 그냥 하나의 코드를 부여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죠. 보통 좀 현상학적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코드를 부여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주제화하기는 말 그대로 문장으로 코드하는 거. 여기 말 그대로 이제 국어 시간에 보면은 왜 옛날 그 국어 수업을 생각해 보면 선생님이 막 몇 쭉 읽으시고 자 여기까지 뭐 갑돌이와 갑순이의 뭐 사랑 이야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한 단락이나 이런 것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쫙 정리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와 관련된 주제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사는 자신의 기억 속에 남은 아이에 대한 관념에 의지해 아이들을 평가한다 이런 식으로 주제문처럼. 이거는 제가 실질적으로 이 방법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이 방법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가 있는가 하면 그겁니다. 이게 코딩이 지속되다 보면은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이 코드를 왜 부여했는지. 예를 들면 보통 이제 박사 논문 같은 경우에는 연구가 자료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뭐 보통 이제 박사 논문 쓰는데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뭐 짧게는 한 1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제 박사 논문을 1년 동안 썼는데 1년 중에 한 7, 8개월은 이제 분석을 계속 진행하거든요. 그러면 분석을 하다 보면 한 7개월째 정도 되면 첫 달에 내가 왜 이걸 코딩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이렇게 문장형으로 해놓으면 제가 이 문장을 보고 그 뜻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단점도 있습니다. 코드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렇게 하면은. 왜냐하면 문장 하나하나가 좀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코딩해 놓으면 이 코드들을 중심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해하기는 편합니다. 범주와 코딩 전략. 말 그대로 이제 범주를 도출하는 거. 패턴 코딩. 말 그대로 어떠한 개념들을 포괄하는 메타보어를 제시하는 거. 이거 참 안 되네. 여기 보면 여기입니다. 뭐 생활
기록부는 공식 이 코드들이 이렇게 쭉 부여될 수 있죠. 이런 쭉 코드들을 포괄할 수 있는 거. 여기에 뭐 교사들은 생활기록부에 대해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처럼 이게 무슨 연구인가 하면 제 석사학위 논문에 이제 교사들이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보니까 어떤 교사는 공식적인 문서로, 어떤 교사는 격려의 수단으로, 정확한 표현으로, 비전 제시로, 지도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다 정의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것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메타코드는 무엇이냐? 교사들은 생활기록부에 대해서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영역 분석.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영역 분석 있죠? 영역 분석도 결국은 뭡니까? 문화적 영역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드는 거니까 이 범주를 만드는 이런 범주화 전략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두루뭉술하게 쓰기, 부정적 내용 생략하기, 긍정적인 느낌이 들게 쓰기, 전문 용어 사용하기, 이런 것들이 결국 교사의 전략이라는 영역 안에 포함되고, 이 교사의 전략이라는 것이 이 하위 개념들을 포함하는 하나의 영역, 범주가 되는 거죠. 구조와 코딩은 아까 말씀드렸던 도형,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되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초점 코딩, 이렇게 범주들을 이렇게 하나 초점되는 걸 정해가지고 이 초점되는 걸 중심으로 범주들을 연결하는 것. 축 코딩, 이거는 뭐 근거 이론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이 범주들을 중심현상, 전후맥락, 인과적 상황, 작용, 상호작용, 결과. 뭐가 하나 빠졌는데? 여기는 중재적 그게 안 포함되어 있네요. 이렇게 가지고 각 이 도출되는 범주들을 이런 각 이론적 코드 하에 위치시킴으로써 이제 관련 지을 수 있다는 거죠. 매트릭스를 이용한 그 구조화도 가능합니다. 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 표에 해당하는 범주를 집어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사의 입장, 학생의 입장, 관리자의 입장이 초기, 중기, 말기에 바뀐다. 그러면 여기에 뭡니까? 해당하는 여기 각 칸에 해당하는 범주들을 이제 위치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범주와 범주 사이의 관계성을 표라는 그 안에 위치시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좋은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뭐가 빠졌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보니까 여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할 수 있죠. 둘 중에 하나겠죠. 있는데 내가 못 찾았거나, 혹은 없거나, 없으면은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왜 여기는 없는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도형, 범주와 범주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구조화하는. 요 가지고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바로 실습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질적 자료 분석 프로그램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돼야 돼요. 뭐가 세 가지가 돼야 되는가 하면 자료의 입력이 돼야 되겠죠? 자료의 입력이 돼야 되고, 둘째로 코드를 지정할 수 있어야 돼요. 셋째로 그 지정된 코드들을 조작해 가지고 묶거나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요 세 가지가 되면은 질적 자료 분석이 갖추어야 될 조건은 다 갖추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 지금 요 화면에 들어오셨나요? 거기 파랑새 2.0 바로 가기, 예. 그러시면 여기 보면은 이거는 뭐 전에 이제 쭉 이건 제가 했는 거고, 여기서 마이 프랑스에서 잠시만요. 마이 프랑스
코딩. 자, 코딩 구조에 들어가시면 코딩에 여기 보면은 코딩 구조 주제 목록, 코딩 목록이 있는데 일단 코딩 구조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이제 프로젝트가 쭉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프로젝트들은 제가 이전에 뭐 시범을 보이거나 혹은 직접 진행한 것들인데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게 코딩이고요. 이게 이전에 제가 뭐 대충 이제 한번 보여드리려고 만들었는 건데 일단은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료 입력란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 입력하면 됩니다. 코딩 지정은 말 그대로 여기 자료 안에 들어가서 이제 코드를 부여하는 겁니다. 코딩 구조는 뭔가 하면은 이 코딩 목록을 기반으로 해서 이 코드들을 병합하고 합쳐져 가지고 범주를 도출을 하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 그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딩 구조에 들어가시면 프로젝트명이 있죠. 여기 프로젝트명을 뭐 선생님들 적당하게 한번 넣어 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기대 실습 여기서 저는 프로젝트 추가 사용 가능한 프로젝트명입니다. 서울과기대 실습 프로젝트를 추가하시겠습니까? 새 프로젝트 추가하면은 이제 여기에 서울과기대 실습이라는 프로젝트가 생기죠. 이 프로젝트 하나하나가 다 뭔가 하면 다 진행되고 있는 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서울과기대 실습에 해서 다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들어가면 이제 자료 입력으로 바로 들어가죠. 자, 그렇다면 자료 입력은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긁어서 붙이기 하면 됩니다. 파일로 불러오지 않고요? 파일로 불러오지 않습니다. 그냥 긁어서 붙이기 하면 됩니다. 예. 그 긁어서 붙이기 하면 이게 왜 긁어서 붙이기를 하느냐 하면 일단 이 기반 자체가 웹 기반이고 그리고 긁어서 붙이기를 하면 좋은 게 뭔가 하면은 긁어서 붙일 수 있는 자료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인터넷 기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왜 한글이? 예를 들면 요 최근 이슈가 되어 있는 불매 뭐 뉴스가 이렇게 있다. 아이고 이거 유튜브네. 자, 다 유튜브네. 뉴스. 자, 여기 있는 기사들 쭉 끌고 오게 해가지고 컨트롤 C 해서 그리고 선생님 거기 파란색은 다 크롬으로 들어가셨죠? 네. 예, 크롬으로 들어가신. 그래서 컨트롤 V 붙여넣기 하면 여기에 다 자료가 들어가죠. 선생님들도 뭐 기사 하나 끌어가지고 붙여 넣으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준비하신 뭐 자료가 있으시면 그걸 긁어 넣어도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자료의 제목을, 왜냐하면 자료를 구분해야 되니까 제목을 적습니다. 뭐 신문 기사 저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뭔가 하면 이제 수집 방법이 무엇인지 보통 이제 자료가 있으면 이 자료가 어떤 것인지 이제 구분을 해주면은 나중에 이제 편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는 기록물이다. 연구 참여자는 이건 연구 참여자 누군가. 예를 들면 홍길동이다.
그리고 이 자료에 대해서 뭐 정보를 더 추가할 수 있죠. 특히 요즘에는 인터뷰 자료 같은 게 인터뷰 자료나 참여 관찰 자료 같은 게 옛날에는 그냥 인터뷰 자료, 뭐 참여 관찰 자료, 뭐 이렇게 그냥 뭐 예를 뭐 속된 말로 이제 퉁치고 넘어가도 별말을 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좀 요구치가 높아져 가지고 이게 인터뷰 자료라면 누구와 언제 했는 자료인가 그까지 다 이제 제시해 달라라는 그런 요구도 많이 있거든요. 이게 참여 관찰 자료라면 단순히 뭐 누구 수업에 대한 참여 관찰 자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참여 관찰이 누구의 수업이고 언제 참여 관찰이 이루어졌는지 그 날짜를 뭐 기입하라는 뭐 그런 요구도 있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료 정보가 예를 들면 홍길동 뭐 스타벅스 자료 수집 일자 2019년 뭐 8월 4일이다.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뭐 참고해야 될 뭐 인터넷 주소라든지 이런 것 있으면 넣을 수 있고 첨부 파일은 뭐 여기 이제 뭐 굳이 제가 봐서는 그게 필요는 없지만 뭐 원본 뭐 한글 파일이라든지 워드 파일이라든지 원문 파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이 안에 집어넣어 놓으면 나중에 자료 관리 측면에서 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 하면은 입력된 자료를 저장하기 시작했습니까? 저장. 자료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저장. 됐나요? 네. 자, 이제 코딩 지정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자료가 확인되실 겁니다. 자료가 확인되고 여기 등록일이 있습니다. 등록일이 뭔가 하면은 말 그대로 자료를 저장한 등록일이고 최종 지정일은 뭔가 하면은 이 마지막으로 조작한 날짜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이걸 뭐 코드를 다 지정했다. 그러면 오늘 날짜가 최종 코딩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코딩 지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딩 지정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코드 지정이 맞겠죠. 코드 지정이 맞는데 이거는 제가 이거 고쳐야 된다고 몇 번을 제가 얘기했는데 잘 안 고쳐지네요. 자, 코드를 지정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까 코드 지정 왜 얘기 말씀드릴 때 거기 한 줄이라든지 한 단락이라든지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개념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블럭을 지정하면 됩니다. 누르고 땡기고 그러면 여기에 라이트 클릭을 합니다. 라이트 클릭이 아니구나. 이건 라이트 클릭은 엠비보에서 그렇고 여기서는 블럭을 지정하고 요 옆에 보면은 코딩이라는 메뉴판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합니다. 클릭하면은 이제 코딩 내용은 말 그대로 자료 일부분이죠. 자료가 있고 코딩 제목은 이제 여기서 코드를 부여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불매의 뭐 기간 저장하기 확인. 그러면 코드가 지정된 텍스트에는 이렇게 색깔이 바뀝니다. 자, 그럼 뭐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블럭을 지정해가지고 코딩을 누르면 기존 코드에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앞에 제가 불매의 기간이라고 코드 지정한 거 보셨죠? 그러면 기존 코딩에 추가할 수도 있고 혹은 새로운 코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불매 운동의 확산 저장 확인 뭐 이런 코딩에 필요 없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다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의미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코드를
코딩을 하실 때 흔히 오해하시는 게 뭔가 하면은 정말 이 잡듯이 뭐 한 줄 한 줄을 모두 해야 되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그렇게 하면 뭐 분석이 좀 더 친밀해질 수 있겠죠. 하지만 필요 없다면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자료 안에서 필요한 부분만 코드를 지정하셔도 되죠. 자, 자발적인 불매 운동은 여기 속에서 너무나 여기 딱 이번에는 한 2줄 정도 합니다. 2줄 정도 해가지고 자, 이것도 코딩을 하시면 기존 코딩에서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불매 운동의 확산으로 저장 확인. 자, 잠시만요. 잘못됐나? 자, 불매 운동의 기존 코딩 선택, 불매 운동의 확산, 저장, 코딩 수준으로 확인. 자, 이렇게 하시면 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코드를 지정하시다 보면은 밑에 보면은 이제 뭐가 계속 생성되고 있습니까? 밑에 보시면 거기 지정된 코드들이 쫙 이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지금 몇 시지? 한 10분, 5분, 10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거기 이제 한번 선생님들 연습 삼아서 코드들을 쭉 한번 지정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저도 연습 삼아서 이걸 그냥 코딩 여기 아무 의미 없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저장 확인 여기 코딩 개념 2 저장 개념 3 확인 개념 5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모바일로는 안 되나 보죠? 예? 모바일로는 안 되나? 예. 모바일로는 안 되나? 이게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바일로 할 만큼 개념 4, 개념 5까지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각각 이 구역을 정해가지고 코딩을 해주면 자연적으로 저 하이라키는 자동적으로 되는 건가요? 예. 저장. 그 디폴트 값이 매겨져 있나요? 하이라키한테? 디폴트가 뭐죠? 어떻게 알고 트리를 만들어야 되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구역을 정해가지고 예. 색이는 색깔로 바꿔서 다 이렇게 하나씩 매기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자의 기준에 의해서 예. 개인적인 기준에 예.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기본 트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요거 끝나고 그거 다음 할 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MB보도 그렇고 파랑새도 그렇고 기본적인 구조는 트리 형태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일 간단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콘소리엄을 그 상위하위 그거를 어떤 기준으로 나온 거예요? 그 연구자가 이제 만들어야죠. 이제 그 정말 아날로그처럼 이게 실질적으로 뭔가 이게 분석 프로그램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디지털적인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만 있다 뿐이지 작업은 굉장히 아날로그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 기본 디폴트 값으로 트리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예. 저자가 계속 다 바꿔야 되겠네.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트리도 자기가 구상해가지고 트리를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예. 트리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트리가 자동적으로.
트리가 만들어지면 큰일 납니다. 이 트리 자체도 연구자가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제가 정말 죄송한데 예. 첫 시간부터 계속 시비 거는 거가 질려서 아닙니다. 예. 그럼 저도 이거 왜 쓰죠?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패러다임 시프트 해야 되겠네. 이거는 이 자료 분석 프로그램은 분석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자료 정리 프로그램입니다. 분석 기록 프로그램이고, 분석은 연구자가 하고, 이 프로그램이 해주는 거는 연구자의 분석 과정을 기록해주는. 이게 뭐가 좋은가 하면은, 첫째로 이제 저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첫째로 일단 연구자 분석에 대한 이런 타당성을 이걸로 뒷받침받을 수 있고요. 그게 첫 번째인데,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하는, 물론 두 번째가 처음인데, 뭐가 좋은가 하면, 이게 연구자가 분석을 계속 하다 보면은 자료가 쌓입니다. 그런데 이 분석하는 이 과정을 계속 전체적으로 보면은 초기부터 이제 후기까지 갈수록 하나의 이제 어떤 의미가 만들어지는데, 이걸 그냥 수기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초기에 했던 거는 다 사라지고 없고, 결국 마지막에 중요하게 떠오르는 몇 가지가 이제 논문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후반부로 갈수록. 왜냐하면 제일 강렬하게 인상이 남은 거였으니까. 그런 것들도 예방할 수 있고요. 이게 이 프로그램 API가 네이버랑 똑같아가지고. APA가 뭐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이 어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가 네이버 그 편집하는 거랑 똑같은 거. 예. 편집하는. 이게 실제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엑셀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질적 자료 논문 보면은 분석을 어떻게 했냐라고 이제 거기 이제 적어 놓지 않습니까? 하면 엑셀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라는 그런 논문들도 많이 보입니다. 실제로 이거는 자료를 정리해 주는 거니까요. 반면에 이제 SPSS 같은 경우에는 분석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변수를 집어넣으면은 분석을 해가지고 결과값을 내주지 않습니까? 자, 한번 해보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 보면 이제 선생님들이 결과로 보면은 여기 보면 밑에 이제 선생님들이 도출하신 개념이 있고, 이제 코딩 지정이 끝나겠죠? 자, 예. 저 이름을 자기가 저 개념 일리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건 그냥 제가 시범 보이려고 그냥 제가 마음대로 그냥. 모든 건 저장한 겁니다. 네. 예. 그렇죠. 모든 건 저장. 예. 자, 저 시프트가 조금 전환이 됐어요. 예. 자, 이제 그렇다면 코딩 구조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코드들이 도출되셨나요? 네. 자, 이제 목사님께서 코딩 구조로 가시면은 이 오른쪽 편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부여하신 코드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분과하는 건가요? 범주? 자, 이걸 어떻게 드래그 해가지고, 잠깐만, 어디지? 잠시만요. 전체 선택해서 아니요. 잠시만. 죄송합니다. 저도 이거 써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가물가물하네요. 잠깐만. 그러면 만약에 예. 지금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코드 목록 하에 있는 예. 이 내용들을 이렇게 드래그 들어가서 넣는다는 얘기잖아요. 예. 파일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게 옮겨간 저 세 개 하나가 실제 원문하고 다 링크가 돼 있나요? 예. 그건 되겠지. 잠깐만. 그건
그건 돼 있어야 프로그램이지. 아, 여기 카테고리를 만드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남의 거 다시 지정해가지고. 저 보니까 확장 저 땡땡땡 돼 있는 거 보니까 트리로 쓰는 그 같은 거 있지. 자, 여기 범주 제가 1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범주 1에 넣을 수 있죠. 일단 다 넣어 보겠습니다. 전체 상태. 이 그냥 시범을 보여드리기 위한 거니까요. 이 범주 1에 다 들어가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 이제 범주 2를 만들고 싶습니다. 아, 범주를 먼저 정하는 거예요? 예. 예, 똑같습니다. 여기 범주 2에다가 코드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범주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아, 예. 여기 만들고 싶은 데 가가지고 여기서 추가.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게 뭔가 자동적으로 뭔가 구조를 만들어 주고 하진 않습니다. 원문을 이동하는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원문을 바로 이동하고. 자, 여기 보시면 잠시만요. 여기 이제 주제 생성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뭐가 나와 있는가 하면 이제 제가 이제 구조 이건 뭡니까? 기본적인 트리 구조죠. 트리 구조가 나와 있고 클릭을 하면은 여기 이제 코딩 이거에 코딩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조금 속도를 조금 높여.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뭔가 조금 설명을 더 드린다면 여기에 무슨 기능이 있는가 하면 메모 기능이 있습니다. 메모 기능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메모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연구자의 분석, 해석 이런 것들을 기록한 거죠. 여기에 바로 메모를 쓸 수 있습니다. 메모. 그러면 여기서 불매운동에 여기서 이제 뭐 어떤 연구자의 해석이 들어가는 거죠. 저는 일본에 대한 불신에 기반하다고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렇다면 이러한 불신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연구자의 이제 해석이 이제 줄줄 기록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저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포스트잇 표시가 있는 것은 이 코드에 대해서는 분석적 메모가 연구자의 분석적 메모가 있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나중에 글을 쓰시는 데는 코드도 코드지만 이 분석적 메모가 오히려 더 큰 역할을 합니다. 왜 더 큰 역할을 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도 이제 코드에 대해서 메모를 붙여보겠습니다. 개념 이런 개념 1이다. 자, 여기도 아이고 여기 클릭하시면 여기 요 앞에 클릭하시면 아이고 이거 왜 뜯어마나? 이 개념 여기 포스트잇을 클릭하시면 이 메모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또 메모. 네. 개념 3은 개념 합니다. 자, 이게 조금 그 범주화나 이런 걸 할 때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코딩을 할 때 코딩을 잘 주면 예. 이게 좀 속도를 좀 빨리 할 수 있고 예. 메모도 이 범주화된 거에서 연구자가 어떤 평가나 예. 이런 거를 하기가 좀 쉬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목만 보고도. 예.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분석을 하실 때 되게 조심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자료를 하나 모으면 바로 분석하셔야 됩니다. 자료를 모으면 안 됩니다.
그냥 자료를 해왔네 가면 바로 전사하고 바로 분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차곡차곡 모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하려면은 못해요. 그 전차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건 전사를 다른 사람한테 맡겨도 됩니다. 보통 실제로 질적 연구 하시는데 보통 뭐 선생님 주변에 뭐 아르바이트를 시킬 수 있는 학생 있다면 뭐 보통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전사하는데 그때 이제 거기 풀타임 그 대학원생한테 보태가지고 뭐 학부생들 중에 아르바이트도 할 사람 없냐 해가지고 많이 맡겼어요. 왜냐하면 힘들거든요. 예,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하면은 보통 1시간 정도 말 좋아하시는 이제 연구 참여자가 한 1시간 정도 인터뷰를 하면은 페이지가 한 보통 15에서 20페이지 정도 나옵니다. 1시간 정도 인터뷰하면. 그래서 항상 인터뷰에서만 난 그랬는데 항상 인터뷰를 녹음해와 예. 자, 파일들로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 할 때마다 코드 지적하고 이제 메모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써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그걸 나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그런 범주들을 이제 딱 만들었으면 논문 전체 한 편은 그 각 범주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설명하는 말이 바로 그 메모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개념 범주 1이 큰 장의 이름이 될 거고 개념 1이 이제 소제목이 되겠죠.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기가 미리 메모해 놓았던 개념 1은 개념 1이다. 이런 내용들을 쫙쫙쫙 정리해 가지고 붙여 넣는단 말이죠. 실제 프로그램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면 코딩 이렇게 한번 봐주시죠. 예.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듣고 했는데 그럼 이 다음 단계에서는 주제 생성으로 가는 거예요? 예. 실제로 말씀드리자면 그까지 하셨으면 거의 분석은 다 끝난 겁니다. 보세요. 코드 나왔죠? 범주 나왔죠? 일단은 트리형이지만은 기본적으로 구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각 코드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는, 각 범주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한번 만들어 보셔야죠. 그런데 솔직히 지금 파랑새 3.0을 계획하고 있는데 3.0에서는 이제 트리 구조 말고 이제 다른 구조도 이제 바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게 지금 그걸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까 거기 제가 설명해 드렸던 지금 책에도 이제 뭐 저기 15가지 전략도 그렇고 여기 질적 자료 분석도 그렇고 그 질적 연구 방법론 4권에도 그렇고 이런 구조화에 대한 부분을 좀 프로그램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이론적인 그런 거는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지금 3.0에서는 이런 파랑새 2.0에서 바로 이제 트리형 말고 바로 구조해 볼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 아마 그런 형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 이제 왜 파워포인트 보면은 스마트 아트라고 하나? 여러 가지 뭐 이런 구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림으로 이제 구현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범주를 집어넣어 가지고 구조해 볼 수 있는 그런 거. 예. 자, 말 그대로 이 엠비버 같은 경우에도 파랑새하고 기능은 똑같습니다. 자료 입력하는 거, 코드 부여하는 거. 여기서는 우리는 거기 뭐 코드로 해가지고 뭐 개념 1, 개념 2, 개념 3 이렇게 넣었는데 바로 그 개념이 이 코드 안에 노드거든요, 노드. 자, 그렇다면 먼저 자료 입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뭐 자료가 많이 있네요. 자료가 왜 이렇게 많지?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작업창입니다. 엠비버에서 작업창입니다.
작업창에서 보면은 여기 뭐 클릭 투 에디트라고 있는데 클릭 투 에디트는 이걸 클릭하면은 자료를 이 안에서 좀 수정할 수가 있어요. 자, 클릭 투 에디트 해가지고 결국 또 왔습니다. 이것도 블럭 지정합니다. 블럭 지정해가지고 라이트 클릭을 합니다. 라이트 클릭을 하면은 아, 예. 클릭을 하면은 여기 코드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 이제 노드 이미 여기는 다 이제 노드가 정해져 있네요. 노드에서 뭐 기본에 있던 걸로 코딩을 하든지 뉴 노드도 해가지고 새로운 노드도 만들 수 있고.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헷갈릴 것 같고요. 예. 프로젝트 하나 새로 만들어가지고 아까 하신 것처럼 예. 인터넷에 있는 기사에 들고 와서 그렇게 하나씩 하는 게 예. 의외죠. 뉴 타이틀명 AA로 합시다. 예. 아, 근데 이게 한 가지 조심해야 되실 점이 뭔가 하면 이게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엔비보 12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엔비보 9 가지고 했거든요. 엔비보 9 같은 경우에는 한글하고 호환이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글이 몇만 호환이 잘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안에 있는 내용은 한글 아니요, 거기 한글이 경우에 따라서 깨져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예를 들면 뭐 대한민국이다 하면 대한 깨진 표시 하나 있고 국 이런 식으로. 일단 한번 해보죠. 그걸 유념하셔야 된다. 일단은 오케이. 자, 그렇다면 U 프로젝트가 이제 떴죠. 자, 파일이 있습니다. 파일 자료를 엑셀 자료를 바로 임포트 할 수 있나 보죠? 잠시만요. 이거 많이 바뀌었네. 자, 기본적으로 여기 파일, 메모, 노드가 있는데 데이터네요. 데이터, 파일. 라이트 클릭하면은 이게 죄송합니다. 폴더에서 불러오는 거 아니에요? 예? 저 뉴 폴더에서 파일을 불러오는 거 아니에요? 뉴 폴더인데 일단 뉴 폴더 해가지고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죄송합니다. 이게 저는 MBV 9 가지고 해가지고 이거는 드래그해서 못 가져오나요? 이거는 드래그해서 가져오는 시스템이 아니고 드래그도 됩니다. 에디트 거기서 이제 하면 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MBV 같은 경우에는 한글 파일을 올려요. 워드 파일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파일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뭐 동영상이라든지 오디오라든지 이런 파일을 올려요. 파일을 올리면 그게 제 파일이 하나 있어요. 예 여기 가면 워드 파일 있으면 하나 제가 워드 파일이 있어요. 예 설명하고 계세요. 예. 선생님 잠깐 예. 예. 자 여기서 네임 뉴 폴더 알죠? 오케이 하면은 자료가 생깁니다. 자 여기에서 사용 자료 여기에 파일스 아닌가요? 잠시만요. 그 밑에. 파일 이건가? 죄송합니다. 다운로드. 예. 제가 일단은 9만 써가지고 솔직히 지금은 이 12는 되게 낯선데 자 이렇게 하면은 자료가 이제 되고
이제 뭐 여기 이 뭐 자조에 대한 대략적인 그 기술도 할 수 있고요. 예, attribute value 이거는 이제 자조의 이제 속성, 그러니까 뭐 참여자 정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저장하는 거고, 일단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하면은 여기 시범 자료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뜨죠. 하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드래그 해가지고 이제 블럭을 지정한 다음에 라이트 클릭을 하면은 코드를 지정할 수 있고, 여기 지금 노드가 없는 상태죠. 노드가 코드가 했는데 지금 노드가 없는 상태죠. 그러면 여기에 새로 노드를 만들어 줄 수 있겠죠. 노드를 예를 들면 드래프트 어쩌죠? 컨셉 1 오케이 하면은 여기 컨셉1이라는 노드가 이제 생길 겁니다. 컨셉1이라는 노드가 생겼죠. 그러면 여기 파일 1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노드가 지정된 자료의 수예요. 예를 들면 이 노드가 지정된 자료가 하나밖에 없으면 1이 뜰 거고, 자료가 여러 개 있으면은 그 자료의 수만큼 뜨겠죠. 레퍼런스는 이 코드가 지정된 횟수예요. 예를 들면 한 자료에서 8번이 이 코드도 지정됐다 하면 여기 1하고 8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계속 노드를 한번 늘려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컨셉 1이라는 걸 지정하면은 오케이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노드 컨셉 1이라는 개념이 파일 하나에 2번 지정됐다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라고 하는 거는 저 자조, 예, 워드 파일. 예. 그러니까 연구를 지속하다 보면은 이 프로젝트 안에 워드 파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람을 인터뷰하고 자료가 파일이 20개 있을 때 그렇죠. 잠깐만요. 그럼 한 번씩 그러면 했다면. 여기서 내가 임포트해서 가져왔잖아요. 예. 그럼 이 임포트된 이 워드 파일을 얘가 저장하고 있나요? 워드 그러니까 파일. 가령 예를 들어서 이 MB4 파일을 내가 파일로 내가 세이브했어요. 예, 예. 그럼 그 세이브된 파일 안에 이게 저장돼 있나요? 얘만 갖고, 그러니까 이 MB4 파일만 갖고 있으면 어디서든지 열 수 있나요? 그렇죠. 잠깐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안에 파일이 이 MB4 이거 저장을 하면은 네. 저장 프로젝트 자체가 저장이 돼요. 여기서 저장을 하면은 프로젝트 자체가 저장이 됩니다. 파일이 언제든지 자기 이제 노트북 가지고 작업하시거나 데스크탑으로 이제 작업하시면 계속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파일을 하나 이용을 주고 제가 다 갖고 있는. 나가고 예.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계속 이제 코드를 한번 쭉쭉쭉. 죄송한데요. 거기에 그림 파일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아, 예, 그림 파일도 됩니다. 아, 지금 좀 내려보시면 돼요. 확인하고 싶어요. 그림은 하나 다 빠졌구나. 예, 그림은 이 MB4 안에 따로 그림을 또 불러와야 돼요. 사진 같은 거, 이런 거, 이미지. MB4가 파랑새보다 앞서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MB4는 이제 자료를, 다양한 자료를 이제 쓸 수 있거든요. 그림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거 사용하실 때 좋은 게 뭔가 하면, 아, 이거는 좀 그럴 수 있는. 웬만하면 파일을 한꺼번에 뭉치지 말고 다 따로 해가지고 하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관리하기가 쉬워요. 아, 날짜별로 분류하거나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예. 날짜, 사람, 그런 타이틀로 자, 그림 자료 이것도, 아, 그림 자료가 뭐 있나? 이 텍스트는 이제 노드 부여하는 방법 아시겠죠? 한번 뭐 그림을 하나 불러와 봅시다. 여기 MB4는 뭐 아까 그 프랑스처럼 색깔로 구분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지금, 예? 색인 기능도 있고, 여기 이게 실제적으로 좀 강력한 게 뭔가 하면은, 자, 일단은 요거, 마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림 자료를, 아, 이건 그만 닫겠습니다. 아, 이것도, 예를 들면, 생각나는 게 왜 불맵밖에 없지? 자, 이미지, 노트패드. 이걸 다운을 한번 받아볼까요?
다음에 가자. 오케이. 자, 그림자죠. 아이고. 자, 워터 파일스. 아니다. 잠깐만. 여기서 바로 되나? 자, 이 그림이 됐죠.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영역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영역을 지정하고 보이콧 재팬 여기에다가 코드를 부여하는 거예요. 코드. 뭐 예를 들면 여기에 컨셉이라고 해요. 컨셉이는 아까 지정해놨던 네, 그러니까 거기 가면 그 컨셉이랑 파일을 하나인데 그러면 레퍼런스가 3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뭐 세도 개념을 해가지고 오케이. 여기 하면은 이게 이제 또 이 파트가 이제 컨셉이라는 노드가 부여된 거죠. 자, 그림 자료에 보면은 이 자료에는 이제 코드가 하나 있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코드를 가가지고 이제 노드를 가면은 이제 컨셉 이제 지정되는 노드가 나오죠. 이것도 잠시만요. 노드 세그먼트 노드. 잠시만요. 이거 제가 엠비브 9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새도 그거는 좀 익숙하지가 않네요. 노드 원래는 노드의 기능이 있는데 이 노드 자 여기에 노드 이 노드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옮겨가면서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여기서 매나 똑같이 아까 파랑색 했던 그 작업을 여기서 이제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 질문인데요. 예. 그러면 지금 이 AAA라고 하는 엠비브 파일에 예. 파일이 2개 지금 묶여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워드 파일 하나하고 이미지 파일 하나가 예. 그러면 그렇게 안 하고 이 이미지 파일을 워드 파일 안에 넣어가지고 하나만 그건 이제 안 되는 걸 텍스트하고 이미지하고 다 따로 돼요. 따로 아니, 2개가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디오 파일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오늘 아까 메모는 어떻게 했는 거야? 여기 이 엠비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파랑새의 장점이 될 수 있는 메모가 따로 있어요. 여기 분석적 메모를 따로 정리해야 돼요. 엠비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뭐 예. 일에 대한 메모 해가지고 예. 그 지금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하면서 코드에다가 바로 메모를 부여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는 엠비버 같은 경우에는 이 메모를 따로 정리해야 돼요. 엠비브가 이 기능하고 또 다른 기능은 없나요? 크게 뭐 큰 기능으로 이 기능 말고. 이 엠비버가 재밌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엠비버가 차트 이런 거 있고. 저 차트는 말고 차트 이런 거. 다이나믹 차트도 있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트워크 소셜 배경이 치료 탭에 들어가 있는 게 잠시만요. 크리에이트 메모 매트릭스고 다큐멘트 익스터널
그게 어디? 아, 예, 이런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예를 들면, 아까 시범 자료, 여기, 여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여기에 텍스트나 아이템, select 아이템, 파일, 시범 자료, 여기에 오케이 해서 run 이거 하면은 이 단어 빈도수가 나와요. 이거는 뭔가 하면 이 자료 자체에 있는 단어의 빈도수예요. 이모셔널이 총 69번 나오고, job이 55번, 레버가 55번, 이런 식으로 빈도수가 나오고, 그러니까 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NBVO가 워딩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NBVO는 이제 워딩을 카운트할 수 있다고 제가 어제가 아니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이 빈도수를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 차트를 아까 차트기를 요걸 가지고 차트를 그릴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조금 이제 만들어 보면 아시겠지만, 크라우드 차트가 나오는 거 예. 요거 닫고, 이게 보니까 쉐어 탭이 있다는 건 뭐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공동 작업은 제가 안 되는 걸로 아는데요. 쉐어 탭에 뭐가 있죠? 컴플레인을 눌러보면 알죠? 예, 눌러보면 알죠. 익스포트 코드, 이거 프로젝트 자체를 익스포트 프로젝트. 넘기는 것 같은데요. 이 파일로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정리해가지고 그런 기능이 아닐까요? 솔직히 저는 이걸 안 써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박사 논문 쓰는데 제 연구를 쉐어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쉐어가 그거구나. 공유하는데 이게 얘네 저기 그 OS 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윈도우에서 작업한 거를 맥 버전으로 내보낼 수도 있고. 예, 그렇죠. 예. 나는 클라우드로 같이 모여서 작업하는 게 아니고. 클라우드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쉐어하고 싶으면 자기가 했는 거를 해가지고 넘겨줘야죠. 그 파일로 넘겨주면. 차트기랑 한번 볼까요? 차트가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빈도수 크리에이트에 뭐 있는 것 같은데. 크리에이트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익스플로 차트 타입이랑 코딩 for all file finish 축정하고 XYZ 정리도. 차트 타입을 정합니다. 시민 자료 앞으로 빈도수 챙기고 그렇게 하면 뭐가 나요? 파일 이제 그게 나오는 거죠. 이게 뭔가 하면 이 NBVO 같은 경우에는 코딩 빈도도 나오고 텍스트가 이렇게 있으면 그 옆에 이제 코딩의 그런 게 막대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나타나거든요. 하면 이 텍스트의 이 부분에서는 어떤 코드들이 지금 그러니까 노드별로 내가 지정해놓은 그 코드를 다 분석해서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네. 예. 막대 그래프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 타입 있잖아요. 여기 차트 타입. 그러니까 간단하게도 되고. 예. 차트 타입 한번 눌러봐. 그런 거 있고 3D 있고 예. 좀 내려와서 3D가 차트는 이거밖에 안 나? 일단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데? 그것도 아마 차트 타입이 예. 야 이거 매뉴얼이 좀 그거 국산 뭐 책으로 나온 매뉴얼이 없나? 책 있어요? 있습니다. 네. NBVO 12
그 메뉴 있어요. 도서관에 있어요. 아, 있어? 네. 그러니까 솔직히 엠비버 이거는 코딩하는 기본적인 원리만 아시면 난 이게 더 강력할 것 같은데? 강력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어디지? 그 활성화된 부분이 그거. 예. 지금 여기 다 떠요. 어느 부분이 있는지.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 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좀 좋은 점이 뭔가 하면은 이게 차지하는 비율까지 나와요. 더 좋네.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엠비보가 거기 엠비보 1부터 해가지고 엠비보 1이 나온 지가 지금 한 10년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차근차근하게 계속 버전업이 되어 왔으니까 실제로 되게 강력하죠. 워드 아까 좀 전에 이 화면에 한번 다시 넘어가봐. 메모링크도 있는데? 아니 좀 전에 다시 넘어가. 어떤 거요? 좀 전에 차트? 화면을 좀 전에 다시 빼. 화면을 빼? 오케이. 아니야 좀 전에 한 더. 아까 저 화면에서 뭐 다른 창으로 숨겨졌나? 뭐 보시려고? 아니 저 위에 그냥 파일 쪽에 뭐가 워드에 대한 뭐 차트 같은 게 있어서. 그게 임포트 할 때 이런 게 나와요? 아니 이런 거 나오는 거 그 아니야? 화면 아닌데 조금 전에 뭐 크림 하기 전에 그거 밑에? 아니야 그것도 아니고 아니야 차트 이런 거 아니야? 아니야 기억이 안 나. 조금 전에 아까 열었어. 뭐가 지금 뭐가 충족이 안 돼서 그렇지. 충족 그거 누르고 하면 뭐가 바뀌어야 되는데. 메모리. 이거 메모로 연결되는데? 메모링크 기능이 있는데요? 메모링크가 있나요? 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엠비보는 필요한 만큼만 써서. 링크 투 뉴 메모. 다시 한번 지정해 줘야 된다는 얘기네. 에이 되네. 그러네요.